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세금 보고를 돕기 위해서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세금 보고 이제 마감이라서 정말 딱 열흘 남았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고객분들의 지난해 세금 보고 이제 정산 많이 하셨으니까 지난해 성적이 좀 어땠어요?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고객분들이 한 40% 정도의 소득 신고가 마감이 되었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은 간단하신 분들이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셔도 그냥 싱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간단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좀 이제 비즈니스 규모가 있거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복잡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연장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북마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뭐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뭐 완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팬데믹 이전 네. 수준으로 향상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네네. 또 심지어는 어떤 비즈니스는 더 좋아졌어요. 이거 뭐 다행입니다. 거의 1.5배에서 2배까지 성장한 와. 그런 비즈니스들도 볼 수 있었고, 어떤 업계였어요? 그런 분들은? 그거는 업종마다 다양한데, 네네. 다양한데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몰렸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 쪽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매상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요식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피해를 본 그 그렇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그렇죠.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정부 지원이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많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그 많이 이제 외식이 늘어나면서 좋아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여전히 네. 겪고 있고, 또 세탁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여전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네. 이제 그 팬데믹 동안에 아주 뜸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진출을 시작을 했고, 팬데믹이라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니까 출장들도 많이 오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텍스 시즌 동안에 가장 많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정부 지원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후속 조치로 정부에서 오는 서신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는 이게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 쓰는 방법을 어떻게 써야지 문제가 없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1년 소득세 신고는 2020년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이었고,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비즈니스들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 꽤 이제 많이 계셨을 텐데, 지난 해 세금 보고 때는 실업수당 받은 거는 세금 보고할 때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2020년은 그랬는데 2021년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이죠. 네. 그 부분도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며칠 이제 마감 시간이 이제 다 됐고 며칠 안 남았으니까 혹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에 좀 주의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든지 서두르다 보면 네. 실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써 오늘이 4월 8일이잖아요. 8일입니다. 네, 그럼 딱 10일 남았어요. 예. 4월 18일이 이번에 마감입니다. 18일 0시까지 밤 12시까지. 네. 네. 그런데 그 4월 15일이 이제 그 동부 쪽에 워싱턴 쪽에 휴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18일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네. 이제 10일 남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바투 갔을 때는 아주 간단하신 분들 아니면 연장하는 게 좋고, 예. 그리고 꼭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거를 가장 많이 실수하는 들 IRS 발표에 따르면은 이름 스펠링이라든지 소셜 번호라든지 네. 주소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연히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을 실수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실수들이 있냐면은 리펀드를 예. 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라 그랬는데 거기에 라우팅 넘버라든지 어카운트 넘버를 잘못 넣는다든지 네. 그럼 이제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니까 네. 결국은 이게 리펀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이제 4월이면은 우리 CPA들은 4월 달에 이사할 생각을 못 하죠. 그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예. 이제 3, 4월 되고 그러면 봄이 되면 이사철이잖아요. 이사철이죠. 이사를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4월 달에 이사를 하지 않아도 5월 달이나 이렇게 이사하시는 분들은
뭐가 이슈가 있냐면 인컴 텍스 리턴에 주소를 뭘로 써야 될 거냐 이거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처리할 때쯤 되면 난 벌써 이사했을 수가 네네. 있으니까. 네.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새 주소를 쓴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우체국에 주소를 포워딩해주는 서비스를 꼭 요청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서신이라든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잘 챙기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시다시피 인컴 텍스 리턴 하면은 사본들을 예전에는 마치 보물을 쌓아놓듯이 그 하드 카피를 연도별로 쫙 쌓아놓고 보관해 두신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 PDF로 네. 해서 드리니까 예. 보관하기 훨씬 수월해졌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해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하드 카피를 좋아하세요. 저도 하드 카피가 또 좋아요. 네, 제가 그거 전에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쌓아놓으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PDF로도 받으셔가지고 회계사로부터 PDF로도 받으셔서 PDF로도 보관해 두시면 네. 뭐가 좋으냐면 나중에 융자한다든지 어디에 그 카피를 보낼 때 그걸 보내주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또 카피 떠야 되고 뭐 예.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꼭 PDF로 보관해 두실 것을 권장해 두고 하드 카피를 보관한다 하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금액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런 실수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1993달러다. 예. 근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1993달러라든지 1903달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숫자를 좀 잘못 쓰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 읽을 네. 때 잘못 보잖아요. 네네. 저희 사무실이 그 수인 넘버가 600인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메일이 660호 거예요. 660호께 우리 사무실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네. 이게 사람 눈이 그 착시 현상 같은 게 착시 일어나서 현상이 있네요. 그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숫자를 두 번, 세 번 꼭 보셔서 정확하게. 음. 왜냐하면 내가 온 타임에 내도 금액이 틀리게 되면 네. 페널티와 벌금이 얼마인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게 내게 되면. 네네. 또 많이 내게 되면 또 리펀드는 물론 오겠지만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제 그 페이 투 더 오러를 IRS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거는 국세청에서도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IRS라는 DBA를 만들어서, DBA라는 건 상호예요. 예. 상호를 상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책을 자기 구자에다 넣어서 그걸 처리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꼭 United States Treasury 이렇게 꼭 쓰고 예. 혹시 IRS라고 꼭 쓰셔야 되겠다고 하면 풀 월드를 다 쓰시는 게 좋아요. Internal 네. Revenue Service. 그러나 IRS 이렇게 약해서 쓰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표를 내실 때 보면은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소셜 번호 같은 거 꼭 쓰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세금 납부하는 걸 예를 들어서 안병찬이 개인 세금 보고를 보고하는데 다른 사람의 수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또는 회사 네. 책을 쓴다든지. 네. 그럴 때 국세청에서 그게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게 되면 로켓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수표가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모란에 예. 명확하게 본인 이름과 소셜 번호를 기입해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시간이 촉박해서 메일을 보낼 때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FedEx라든지 USPS라든지 UPS라든지 이렇게 해서 오버나잇 메일로 해서 확실하게 아니면 certified로라도 네. 확실하게 보내게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환불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환불은. 그러니까 디렉트 디파짓으로 해서 e-file하는 게 좋은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 계좌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확인하고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간혹 우표를 붙이시는 분들이 어떤 또 실수를 하시냐면 뭐 우리 이제 CPA 사무실 같은 데는 그 저울이 달린 그 기계들이 네. 다 있으니까 네. 정확하게 딱 그 저울을 달아 가지고 보내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대충 우표를 붙이잖아요. 네네. 이때 주의사항. 차라리 한 장을 더 붙여라. 한 장을 더 붙여라. 네. 들 붙이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우표 붙이실 때 넉넉하게 53센트 좀 아깝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그 우표 값을 모른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장을 더 붙여라. 네. 안전하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국세청 그러면 한 군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럼 몇 지역마다 보내는 곳이 다 달라요. 그래요? 네. 어허. 이 미국이
한국으로 따지면은 50개가 넘는 나라 한 100개 정도 될 거야. 땅덩어리로만 네. 따지면. 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큰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IRS 소득세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다 달라요. 아하, 네. 그래서 꼭 캘리포니아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은 예. 뭐 텍사스에 거주하면 그쪽에 해당되는 이런 그 IRS 주소로 보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받는 W2. 네, W2. 그다음에 또 어쩌다 한번 뭐 아예 저기 라스베가스 이런 데 가서 제쿼터에서 받으신 거 뭐 1099R 이런 네. 거는 어태치해서 보내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 꼭 첨부해서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꼭 한번 점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세금 보고 준비는 다 마쳤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낼 돈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이제 경제적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지난 2021년 스탁 시장 좋았잖아요. 네. 스탁 투자하세요? 아니요. 네. 스탁 투자 하신 분들 많이 벌으셨는데 네. 금년 초 같은데 갑자기 스탁 시장이 크래시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예. 그렇게 돼서 막 그 손해 보고 이러면 또 갑자기 현금이 모자르거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죠. 또 뭐 다른 일로 돈을 버는데 다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현금이 지금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그러니까 인스톨먼트는 할부로 납부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5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어허,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 이제 셋업피가 149불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디렉트 데비트 할 때는 피가 한 또 31불 들어가고. 아이고, 피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폰으로 셋업도 가능한데 이럴 때는 폰 셋업은 조금 더 비싸요. 225달러.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디렉트 데비트 할 때는 이럴 때는 107달러 이런 수수료가 있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되고 크레딧 카드로도 페이가 가능합니다. 어허, 그렇지만 이럴 때 당연히 수수료가 붙고 예. 또 한 가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크레딧 카드는 뭐가 비싸죠? 이자가 비싸죠. 한 달이 넘어가 버리면 보통 뭐 24, 5일이 넘어가면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가 상당히 비싸니까 주의하셔야 할부로 되겠고. 세금을 납부할 때요. 거기도 이자 붙지 않아요? 할부로 내는 것만큼의 이자는 없어요? 만약 제가 1,000불에 그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석 달에 걸쳐서 300불씩 300불 뭐 400불 이렇게 낸다고 치면 그 제가 처음에 300불 내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또 내고 그렇죠. 이런 거는 예, 우선 이제 레이 페이먼트 페널티에서 페널티가 붙고 페널티도 붙고 네, 이자가 붙어요. 이자도 붙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 크레딧 카드 이자보다는 그래도 쌀 거예요. 예, 그래서 네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를 페이할 한 달 안에 내가 페이할 거라면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 할 것 같다면 크레딧 카드를 페이하느니 차라리 네. 인스톨먼트 페이먼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예,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가장 좋은 건 인스톨먼트로 페이만 하는 거예요. 이자를 네. 부담하더라도 왜냐하면 네. 연방국세청에서 차지하는 이자는 굉장히 리즈너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벌금이죠. 벌금을 엑스트라로 내니까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예. 그렇지만 그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런 것이 한 가지 이제 솔루션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4월 18일까지 내가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납부할 세금이 뭐 5만 달러야. 예. 내가 낼 수가 없어. 그런데 한 2, 3개월 지나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페널티하고 이자를 부담할지언정 네. 차라리 연장 신청을 하고 그리고 10월 15일까지 시간을 벌었다가 예. 그 사이에 돈을 만들어서 그 납부하는 방법도 있죠. 예.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완전 전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하는 스탁 그 인베스터였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금보가 할 때가 딱 됐는데 예. 세금 낼 돈이 없는 걸 지난해 많이 벌었는데 예. 스탁을 막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지. 오케이, 내가 차라리 그 이자 그 벌금을 그 기간 동안에 스탁을 잘 투자해서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래서 잘 되셨어요. 예.
그게 생각대로 안 돼요. 예, 그게 네. 생각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뭐 네. 그때 가면 또 다른 사정이 생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낼수 제가 이제 있을 때. 그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벌었을 때 한 30%는 딱 떼가지고 네. 이거는 그냥 내 돈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그냥 국세청에 보내놔라. 예. 그럼 내가 마음 편하다 그러는데 네네. 사람이 또 그게 안 돼요. 그 30%로 투자를 해서 그걸 다시 100% 만들어서 이렇게 벌 생각을 하시거든. 아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냐면 도저히 돈을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뭐 정말 비즈니스 클로즈 됐다든지 직장을 잃었다든지 예.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퍼링 콤프로마이즈라고 해서 네. 국세청하고 협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허. 예, 그래서 연방국세청 협상이 잘 됩니다. 실제 아하. 재산이 없고 네. 어려울 경우에는 네. 예, 주정부는 조금 힘들어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연방국세청은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예. 예, 그래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오퍼링 콤프로마이즈 통해서 체납 세금을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그러면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체납 세금을 정리할 때 주로 어떻게 정리가 많이 되나요?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은 갚아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저는 99만 9,900달러의 텍스를 낼 것이 있는 분을 5,000달러에 합의 봐드린 적도 있어요. 어머, 어떻게요? 네, 와우. 그거는 뭐 제가 마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국세청의 논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도저히 갚을 능력이 네네. 없고 당분간은 갚을 가능성도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있는 재산을 톡톡 털어서 최대한 갚을 성의를 보여주면 협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 처해지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예,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은 오퍼링 콤프로마이즈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지만 재산도 있고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 있으면서 세금이 많이 밀렸어요. 근데 좀 너무 단해지니까 좀 아까워. 이걸 좀 협상해서 줄이고 싶어. 이런 경우는 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쪽도 다 보면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좀 전화해가지고 사정 얘기해서 내가 진짜 어렵거든요. 사정 얘기해서 요즘 깎아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모든 건 뭘로 해야 된다? 서류로. 서류로. 예.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하냐? 과거 6개월치 뱅크 스테이먼 내놔라. 그리고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다 줘라. 예. 그리고 이제 DMB도 체크해보고 등등등등. 인컴 텍스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거, 지금 현재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검토하고 리뷰하고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제로 어렵고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런 분들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뭔가 있다. 그러면 어렵다. 왜 어렵냐? 국세청은 한 달에 25달러라도 받으려고 그래요. 있으면. 그래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논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세금 보고 신고를 연장하려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4월 18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연장을 하실 분들은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이 되는데 이것은 자동 연장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오토매틱 익스텐션이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면 끝. 네. 네, 그래서 연장 신청하는데 폼을 이용할 폼은 4868 IRS 폼 4868을 이용해서 10월 15일까지 4월 18일까지 IRS 접수시키시면 되고 그러면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이 된다. 대신 주의할 것은 세금 납부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연장이라는 것은 서류 제출의 연장이지 세금 납부를 연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연장을 신청하고 세금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러면 이제 페널티하고 이자가 붙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폼도 서류를 넣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세금을 지금 못 내서 그러는 거니까 세금도 분할로 납부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류도 같이 넣으면 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네. 있죠. 네.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세금이 벌써 계산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텍스 리턴하고 같이 그 인스톨먼트 어그리먼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금액이 작을 때는 같이 보내기도 하고 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도 하고 그런 예. 절차들을 밟죠. 다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찾아보면은. 네.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요. ABC 회계법인의 안병찬 대표와 함께 세금 보고할 때 알아볼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주식 투자는 안 하는데요. 그냥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주식 몇 개 그냥 사놓고 그냥 넣어두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거 제가 손대지 않고 팔지 않으면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주식은 내가 매각했을 때 처음에 그 샀을 때 가격하고 매각했을 때 가격
차이를 계산해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고 네. 손실 봤으면은 이제 세금을 환불을 못 받아요. 다른 이제 네. 이익하고 이제 이렇게 상쇄를 할 수가 있는데 팔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뭐 세금 내실 거 없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자산도 있잖아요. 해외 금융 자산 특별히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네, 해외 금융 자산은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1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럴 때 신고하는 것은 이제 그 재무국에 FBA라고 해가지고 핀센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라인으로만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중에 연중에 7만 달러 이상 또는 연말에 5만 달러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이었다. 그러면 국세청에 개인 세금보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4월 18일까지 세금보고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한국에 또는 해외에 내가 돈을 5만 달러 이상 연말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폼 8938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신고만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세금은 안 세금은 되고. 없어요. 네네. 네. 네. 그리고 만 달러 미만이면은 안 하셔도 되고 신고 그렇죠. 안 하셔도 그렇죠. 되고요. 네. 9,999달러까지인 거죠. 네, 하실 필요가 없죠. 네네. 그런 경우가 어떻게 걸릴 수가 있냐면 환율에 따라서. 아, 또 환율이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연말 환율을 딱 계산했더니 1,100불이야. 그러면 자격이 되는 거고. 만 1불도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9천 말씀하신 것처럼 9,990달러다. 그러면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네. 자, 최근에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동포분들도 한국에 오랫동안 갖고 있던 뭐 아파트, 상가 정리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세금 보고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2021년에 저희 고객분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가지고 계셨던 부동산 정리하신 분들이 꽤 계신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라이트 타임이라고 생각하셔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정리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선 이제 부동산을 한국이나 해외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세금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값이 그렇지만 올라도 거기서 임대 소득이 발생됐으면 우리가 미국에서 임대 부동산에서 임대 소득이 들어온 것을 보고하는 것처럼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된 손익을 정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페더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2년도에 그 조세 이중과세 방제 조세 조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준해서 미국에서 텍스 크레딧을 받아요. 그러나 주정부는 그런 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정부 당연히 주정부 세금이 없는 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넷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라고 해서 3.8%가 또 부과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사전에 미리 잘 계획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 이제 정리하면 대책이 없는 거고 그때 그냥 그대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사전에 정리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절세 방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좋은 절세 방안이 있다고 얘기하셨네요. 틈새로 뭐가 있나 봐요. 그렇죠. 네네. 전문가들과 의논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한두 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팔아야 될 것이 연말인데 그에 소득이 많아. 그러면 에스크로 클로즈를 뭐 한국에서는 에스크로란 말을 안 하지만 부동산 그 딜 끝나는 거를 1월로 옮겨도 텍스 레이스 혜택을 보는 것처럼 그런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좋은데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세금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그 전문가와 의논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는 한국에 계시는 뭐 부모님이나 뭐 친척분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신고가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부과 방법이 좀 반대예요. 미국은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을 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내가 세금을 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세금 안 낸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면 미국의 시민권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가서 상속을 해.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취급받고 미국에서는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세금 부담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되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사전의 계획이 무지무지 중요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재산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재산을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할 건지 상속을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것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상속하고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월스트 시나리오는 여기 사시는 분이 뭐 제가 안병찬이가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냥 놔뒀다가 제가 세상을 떠났어. 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대책 없이 우리 애들은 한국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네. 거 가서 그 상속 재산을 정산해서 가져와야 돼요. 네. 그러면 차 띄고 포 띄고 뭐 다 띄고 나면 남는 거 없다는 우리말이 있듯이 뭐 이 상속세다 뭐다 해서 다 띄고 나면 끝에 조금 남는 거 가지고 오게 돼요.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다 정산해서 세금 내고 가져와서 미국에서 상속을 해주면 얼마까지? 거의 부부가 넘겨주면 2천만 불 넘게까지 세금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허,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내 부모님이 한국에 한국인으로서 살고 계신데 네. 나는 미국에 유학으로 와서 또는 이민을 와서 여기 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어요. 나는 가진 않았고 예. 그래서 돈이 보내와.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한국에서 내가 받을 때 세금을 다 부담하셨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죠.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미국 국세청이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예. 그것은 세금 낼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받는 사람은 세금 내지 않는다. 않으니까. 네. 그 대신 뭘 해야 되냐? 그 금액이 1년에 1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연방국세청에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신고만 하는 거죠. 네, 세금 무슨 내는 게 신고냐?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데서 상속으로 또는 증여로 받았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예요. 폼 이름은 3520. 예. 그래서 그 폼을 이용해서 그냥 신고만 하면 끝. 왜 알려야 되나요? 세금도 안 낼 건데. 세금 안 내지만 정보 제공에 해외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들어온 이런 증여나 상속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네,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예.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소득인데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약 그런 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네. 그런 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탈세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발생될 수가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은 것이 10만 달러가 넘을 때는 국세청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만 달러가 안 되면은 신고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이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잊어버리고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락됐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예. 누락이 된 것을 아는 순간에 과거의 것이면 과거의 것을 어멘드해서 신고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신고하라고 저한테 편지 주나요? 아니죠.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어허. 본인이 자기 내가 이제 알았어. 네, 제가 국세청은 알았어요. 모르죠. 네네. 예, 신고를 내가 안 알아서 했으니까. 자진이 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있고 또 등등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자진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streamlined foreign official official procedur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해외 금융 자산을 아주 그 좀 빠른 그 프로시저를 통해서 자진 신고하는 그런 규정이 국세청에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저렴한 낮은 그 페널티 부담과 또 신속한 처리로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도 페널티는 내야 되겠네요. 그렇죠. 되네요. 예, 예. 그다음 뭐 또 depends on 또 situation이에요. 예를 들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의도적으로 내가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몰랐어. 네, 미국에 네.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내 예. 재산 어떤 분들은 우리 한인 분들 중에는요 내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네. 나 몰래 내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전혀 뭐 이분이 의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니까 네. 이런 것은 양성화시키는 방법이고 또 과거의 것은 우선 차지하고라도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되냐 이번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죠. 네네. 그럼 과거 안 했는데 어떡하냐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신고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 국세청 시스템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내가 이번에 지난해까지 안 했다가 이번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너 왜 지난해 신고 안 했다 이거 했어? 이러면 어떡하냐 이렇게 네네. 질문하시는 분들이 네네.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내가 직업이 없다 금년에 직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네요. 작년에 내가 복권이 당첨 안 됐는데 금년에 복권이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일이 비즈니스가 좋은 일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런다고 해서 과거에 왜 복권 당첨 안 됐지? 이상한데?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조금 재밌게 표현을 네네. 했지만 무슨 얘기냐면 그 해만 봐요. 네. 근데 저 안 선생 저거 사실 아닌데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감사를 받아보니까 무슨 소리야? 그 전년도도 보고 그 다음에도 보고 그러던데. 네.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 국세청에서 감사를 할 때는 한 해만 봐요. 한 해를 보고서 그 해를 픽업을 해요. 근데 그것이 감사관 손에 딱 떨어지면 그 감사관이 전년도 거하고 그 다음 해 거를 비교를 해요. 아하. 그러니까 네. 세 개를 비교해서 감사 걸리는 게 아니고 예. 걸리면 감사관이 왜 그걸 보냐. 내가 이거 감사를 잘 하려면 이 사람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세금이 비슷하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탈세를 했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낮겠죠. 네네. 예. 이제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상한 게 튀어나왔다. 그럼 더 관심을 보고 네. 보려고 그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 국세청에서 감사관들이 트레이닝 받을 때 그렇게 받고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거지. 그 해만 이렇게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발견됐으면 그 해라도 우선 신고할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한 3년 전에 뭐 4년 전에 신고를 안 했네라는 게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네. 몇 해 전까지 소급해야 되나요? 제가 자진 신고할 때. 환불은 3년 전 이상은 안 돼요. 아하. 네. 그러니까 3년이 공소시효예요. 오. 세금 납부는 계속, 계속. 네. 그렇지만 네. 자진 납부하는 건 국세청에서 절대 왜 이걸 오래된 걸 세금 납부해 이러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나 네. 우리 한 가지 이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전 거를 발견했어요. 네네. 근데 나 안 하고 싶어. 네. 그러면 감사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게 돼. 괜찮아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못된 거 발견해도 절대 세금보고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공소시효를 그런 이제 잘 규정을 살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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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금융자산 신고가 상황에 따라서 국세청 또는 재무부 둘 가운데 한 곳 또는 어떨 때는 두 곳 다 모두 신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무슨 얘기예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원래는 이제 재무국에만 신고하도록 돼 있었어요. 핀센에 네. 1만 달러 이상.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사건이 터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1년부터 국세청에 개인 소득세 신고하면서 같이 신고하는 규정이 생겨버렸어요. 페트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규정은 연말에 5만 달러 또는 연중에 7만 달러 이상일 때는 개인 소득세 신고와 같이 신고하는 그런 규정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7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두 군데 다 신고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한 3만 달러밖에 없어. 그러면 핀센 재무국에만 신고하고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미니멈이 5만 달러고 아하, 7만 달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받은 수익이 있는데 이거는 신고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세금 내고 나서 불입한 것을 받는 것은 여기처럼 소셜시큐리티 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네네. 소셜시큐리티 연금 받으면은 세금 보고 안 하죠. 네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예. 그와 똑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좀 빠듯하게 지난해 실업수당을 포함한 세금 보고를 기록했는데 얼마 후에 실업수당 가운데 일부는 면세해 준다는 법이 시행됐는데 올해 보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우리 앞서 그거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2021년 세금 보고할 때 리펀드 신청하셔야 돼요. 아하. 그럼 리펀드 받으실 수 있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